네. 자, 오전에도 수업하셨을 텐데 공부하시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고생할 게 말할 나위 없지만 어쨌거나. 자, 오늘 오늘은 특강이 아니라 전 시간에 제가 빠뜨린 거 있죠? 그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분들 안 오셨네.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자, 이 정책론의 맨 마지막 부분, 자,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87페이지. 자,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얘기들 공부할 건데, 부동산 조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이거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재산세 이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 가치가 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3억에 구입해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 남겨먹었죠. 요걸 양도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언제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건 안 내도 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세법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기능이 있나 어떠한 효과가 있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일단은 부동산 조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대형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한테는 고율로 과세하고 소형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한테는요 저율로 과세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형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자원을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예컨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공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의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때론 집가가 안정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세율을 왕창 부과한다. 그럴 경우는 투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투기가 억제되는 이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한 채만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조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도 알아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딱 원룸이 딱 있는데 원룸이 5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4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원룸 주인을 임대인 해줄게요. 임대인. 그리고 여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임차인.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이 극빈층들이 어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극빈층들은 집 살 돈 있어 없어요? 없고 보증도 5천만 원 1억 낼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금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한 달에 한 2~30만 원 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가정해보자. 옛날에는. 근데 이런 게 하도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세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보유세라는 겁니다.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집주인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세금을 다 내려고 하려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임대료를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전가다.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는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한테 내야 되는데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사는 임차인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고시원도 있고 고시텔도 있고 원룸텔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까지 올리면 여기서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비싸면서 소비량이 팍 줄어들 수 있죠.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집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그러니까 다 나갔으니까 다 나갔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요걸 가지고 공시가 기준으로 특히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같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인 집주인이 다 낼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는 만약에 그대로 남았다고 치자. 자,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얘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주택이라고는 꼴랑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더라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죠.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든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비탄력.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대로 남았으니까 임대를 올린 거 있죠. 올린 거 갖다 세금 내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임차인이 내는 이러한 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냐 이거를 뭐라고요?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이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린 시험 목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요?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비탄력 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이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물어본 적은 한 번 딱 있었는데 언제냐면 15회 때이죠. 15회 때가 이제 2003년도경인데 2004년경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시험 문제가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 26만 명 가까이가 봤는데 1, 2, 4 동시 합격한 사람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그 비행기 타고 막 제주도에서도 올라가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을 본 거거든요. 이때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신경 쓰이시면 그냥 뭐 대충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뭐라고요? 저런 거다. 근데 내가 요번에 기필코 나는 수석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그냥 뭐 한 80점만 맞겠다. 그런 분들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이 결정되는데, 균형 임대량이 결정되는데, 요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지출액. 기억나시나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 기억나시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뭐라고요?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부할 때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공부할 때 이만큼 임대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만큼씩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부할 때 재산세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그대로인데 공급량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을 줄이려고 하죠.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공급자는 이만큼이 총 수입액이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총 수입 전체 다냐? 이게 전부 다 총 수입 전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만큼 세금을 안 냈죠.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만큼. 근데 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임대료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오른 것 갖다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임차인이 내는 꼴이 됩니다. 누가라고요? 임차인. 그리고 이 부분은 지 돈 버는 거에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내는 꼴이라고요? 임대인이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약간 어렵죠? 그냥 대충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저런 거구나 하시면 돼요. 대충.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면 자, 이 공곡선은 이렇게 45도로 그리고 수요 곡선을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볼게요.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급하다. 그러면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얘가 더 비탄력적인가? 얘가 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가세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가시고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 임대료랑 결정돼 있었는데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료 올리겠다는 얘기죠. 임대료를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만큼씩으로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받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만큼이 어디 갔어요? 이만큼이 공급자는 임대인은 총 수입액이 이만큼이 됩니다. 이만큼이 총 수입액인데 이게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니까 단위당 재산세만큼 해당되는 만큼 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대료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이거 오른 거 갖다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내는 꼴이에요? 이 부분은 임차인이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임차인. 그리고 요거는요, 지가 번 돈에서 내야 되는 거죠? 요건 누가 내는 꼴이에요? 임대인이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부담이 커지죠? 아까 임차인 세부담이 크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어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세요. 상대적으로 어떤 쪽이라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약간 응용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응용해서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그림 바로 아래 2번에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안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물어본 경우는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밑에 그 4번의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라면 총 조세액 중에서 소비자는 60% 부담하고 생산자는요 40% 부담한다. 만나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랍니다. 그 다음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래요. 우리 항상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 클 경우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면요 1보다 작은 거를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얘가 상대적으로요 비탄력적이고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야 된다. 그럼 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가 두 개 합치면 얼마요? 자, 2하고 3을 합치면 얼마요? 5 아닙니까? 5.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세부담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큰 놈을 여기다 갖다 놓아야 됩니다. 큰 놈,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놈. 그리고 얘가 세부담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놈을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5분의 3이니까 60%는 누가 부담해요? 수요자가 부담하고 40%는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누진세라는 게 있고 역진세가 있는데 1번 볼게요. 자, 1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주택가치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 있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비례세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례세. 이런 것들은 자, 그 옆에 역진세적인 성격이 있다. 역진세라는 게, 밑에 볼게요.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든, 10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든, 자, 이 뼈 빠지게 청약부금 부어서 40년 만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 사람 있죠. 그것도 돈도 모자라서 한 4천만 원 돈 빌려서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했는데 똑같이 10% 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취득세를 10% 낸다면 세부담이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알겠죠? 같은 만 원이라도 그 저극빈층들이 갖고 있는 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부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세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볼게요.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가주택에는 중과세하고 저가주택에는요 상대적으로 경과세 하는 거 있죠. 이걸 바로 밑에 이런 걸 뭐라고요? 누진세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누진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덜 내는 거 있죠. 이게 훨씬 더 뭐라고요? 조세 형평에 맞는 겁니다. 조세 정의에 맞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이 있는데 딱 있는데 자, 여기다 막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치자.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민간 임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주변에 공공아파트 잔뜩 짓게 되면 이 민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진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 아니라도 민간 아파트 외에도 대체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콜라 같은 건 대체제가 많죠? 탄력적이다. 그러면 니까지 이렇게 오르면 안 사면 될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은 어떻다고요? 작아지는 겁니다. 항상 비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큰 겁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올렸을 때 갈 데가 없다든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임대를 올리면 공급자를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린다든가 이런 걸 말하고요. 비탄력적이다. 근데 얘네들은 갈 데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되니까 세부담은 뭐라고요? 작아진다. 니까지 있게 올리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양도소득세의 중과하다 해서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그 투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소위가 아주 극성이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이 투기를 잡겠다고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치자. 뭘 중과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는 주택 안 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양도세를 중과세했더니 웬걸 자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좀 당장 팔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파는 사람이 지금 당장 팔려고요? 나중에 팔려고요? 자, 이 정권이 한 10년에 한꺼번에 계속 바뀌죠. 세율도 계속 바뀝니다. 세법도 바뀌죠. 뭐하러 지금 팝니까? 그죠? 언젠가는 또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팔려고 내는 걸 오히려 걷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은 폭등하면서 오히려 거래는 뚝 끊겼다는 얘기죠. 호가만 계속 올라가고 거래는 있어 없어요? 나온 물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요 동결 효과다 해줍니다. 이거 일종의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해결하려고 개입했더니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 있죠. 여보라고요? 정부 실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 해서 이거는 1879년도에 자,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억에 구입해서 10년 있다가 10억에 팔았다. 이런 걸요. 가지고 있으면서 생길 이익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이익이다. 그리고 갖고 있으면 임대료 같은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소유이익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내가 자, 이 옥수수 재배해서 팔으면 돈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런 걸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이용이익.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이 세금들, 다양한 형태의 세금들이 많은데 다른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자. 다른 모든 조세는 뭐라고요? 철폐하고 토지에서 특히 소유이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 하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자.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겁니다. 토지 뭐라고요? 단일세론. 자,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좀 표시해 놓을게요. 거기에 자 89페이지 아래쪽에 길잡이지문 있죠? 길잡이지문에 3번 볼게요. 3번.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 집가는 하락해요, 상승해요? 상승합니다. 이거 자, 이 표시 안 하신 분들은 좀 수정해 놓으세요. 네, 상승합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예.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자, 143페이지 볼게요. (143페이지) 찾으셨나요? 요거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이번에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하여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겠죠?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에 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밑줄 쳤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요자가 세부담이 크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많은 겁니다. 4번에 볼게요. 토지 용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용도와 관계없이 무턱대고 다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기 지역에서 투기를 잡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투기적 용도로 쓰는 그 땅 있죠? 그것만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되지. 왜? 용도와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해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좀 약간 어려운 편인데 요거는 옛날에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요? 공급 곡선이 수직 아닙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요 다 실제 남는 돈입니다. 실제 남는 돈을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경제지대. 자, 이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비용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실제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이런 데서 거두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전용 수입에서 자꾸 거두니까 자원의 배분의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남는 돈에 세금 거두면 아무런 왜곡이 없는 겁니다. 아, 번 돈에서 세금 내는 건 별 분리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남는 돈에서. 자, 그래서 5번 약간 어려운 편인데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형주택의 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많은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조세는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쓸 수 있죠. 아까 소득이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무슨 효과라고요? 동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세 부과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요 더 많이 부담합니다. 뭐라고요?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절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자기 파는 것보다는 2년 이상 보유하다 팔게 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절세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 회피라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은 아니에요. 약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동남아 지역은 법인세 같은 게 굉장히 낮게 부과하는 나라도 있죠. 예를 들어 법인세 우리나라는 비싸고 그런 나라는 법인세가 쌀 수도 있죠. 그러면 그쪽에다 본사 건물을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을 그 나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금이 절감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조세 회피입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조세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다고 해서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뭐라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탈세는 그게 아닙니다. 탈세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탈세라는 겁니다. 알겠죠?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다 뭐라고요? 탈세입니다. 그래서 5번 볼게요. 자, 3번에 5번에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조세 회피 있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도 뭐라고요? 불법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불법은 아닙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3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에 나타나는 효과 중 틀린 것은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서로 이제 돈 주고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2번 볼게요. 조세의 귀착 정도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탄력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공급한다면 임차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탄력도를 크게 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재산세는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귀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하여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밑줄 쳐볼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을 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수요자가 세부담을 다 한다. 기억하시면서 임차인이 수요자 아닙니까? 임차인이 재산세 전부를 부담한다. 맞는 겁니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집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빚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세론에서 나올 만한 내용 다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이거 지워되죠? 원래 이렇게 오전에도 수업해서 그런지 좀 약간 표정이 힘들어하시는 표정이네요. 예? 밥 먹고 나서 졸려요? 깜짝 놀라요. 나 쳐다보니까 졸리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졸리게 보이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책론은 또 마무리했고, 이번엔 투자론 공부할 겁니다. 오늘. 이 투자론도 오늘 한 3시간 정도, 오늘은 정확히 6시 반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쭉 정리한 거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거기서 다 맞춥니다.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 외에는 다 맞추니까 행여나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있죠?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91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의 기초 이론 있죠?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1절에 부동산 투자의 개요 있죠? 요 개요는 우리 교재에는 304페이지에 있는데 304페이지 여기서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있죠?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그거를 공부할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한 장 넘겨보시면 메뉴에 지렛대 효과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지렛대 걸 물어보니까 다시 잠깐 거꾸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들 있죠. 이걸 투자라는 겁니다. 이용 의사가 없는 걸 뭐라고요? 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 이런 거 뭐라고요?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5채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또 하나 구입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이거 거주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집값 물론 팔려고 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이런 거 일종의 뭐라고요? 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농사 지을 목적도 없으면서 농지 구입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투기라는 겁니다. 근데 투기죠. 농사 지을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요? 투자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시고 이거는 물어본다면 상식적으로 답해도 충분합니다. 한 장 넘겨. 자, 이 한 장 넘기면 이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제 지렛대 효과에서 물어봅니다. 뭐에서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에서 물어보는데, 잠깐만요. 자, 지렛대 효과는 이렇게, 내 돈만 다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때로는요, 은행에서 일부 빌려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때 은행 이자는 비싸요, 싸요? 좀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져갈 돈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는 자 생각해 볼게요. 많이 투자해서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약간 도둑놈 심보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투자해서 뭐라고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이거를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적이고 뭐라고요?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거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내 돈인데 내 돈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전액을 내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전액을 내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반은 내 돈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럼 1년 동안에 2천만 원 들어온 거는 이만큼 들어온 건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데 자, 그러니까 반은 어디서 빌렸어요? 은행에서 빌렸죠? 이거 볼게요. 반은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린가요? 5천만 원 빌려 투자했네요. 맞나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 투자한 거예요? 5천만 원. 1억짜리인데 내 돈을 1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투자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은행은 돈을 왜 빌려줍니까? 자, 은행이 주업이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업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1년에 4%라고 한재보자. 몇 프로라고요? 4%. 자, 그러면 1년 동안 2천만 원 번 거를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4% 이자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원금은 나중에 집 팔아서 주면 되는 거고, 맞아? 자, 4%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자는 4%니까 5천만 원에 4% 하면 얼마라고요? 2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200만 원 주고 나면 나머지 다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무려 1,800만 원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이 가져갈 돈은 얼마 돼요?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만 투자해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걸 정해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해.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서 자, 이 30%가 넘는 사채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1년 동안 줄 돈이 350에서 1,500만 원 줘야 되죠. 1,500만 주고 나면 내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겠네. 이걸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매우 간단한데 이걸 자꾸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숫자를 동원해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자,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총 자본 수익률은 자, 총 투자액 대비, 총 투자액이 은행 돈하고 내 돈 합친 거 있죠?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이죠. 뭐라고요? 총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20%. 요거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총 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니까 자, 두 개 합치니까 1억이죠? 아, 예, 1억과 은행, 내 돈과 은행 합치니까 1억 아닙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1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익, 은행이 가져갈 수익 합치니까 그냥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근데 이제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지분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내 돈은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해서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는 게 좋죠? 아까 무슨 심보라고요? 도둑놈 심보로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 볼게요. 자,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해서 내가 번 돈 2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20%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 경우 볼게요. 요 경우에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네요. 그리고 자, 이 2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4% 이자를 빼야 되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무려 36% 됩니다. 뭐라고요? 36%. 이런 식으로.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은행 이자가 굉장히 싸죠. 지금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채업자한테 30-40%가 넘는 사채를 쓰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오히려 지분 수익률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떻게 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면서 이거 위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가 변동되거나 아니면요 이런 거에 따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근데 위험은 전혀 무시하고 뭐만 가지고 하라고요? 자,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위험은 전혀 무시하고 뭐라고요? 수익률만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오류가 좀 하나 있는데 맨 아래 길잡이 지문에 3번 볼게요. 길잡이 지문에 몇 번이라고요? 3번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될까요? 증가될까요? 증가된다. 이렇게 그것도 오류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내용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간혹가다데 계산 문제가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분 수익률 우리 요 교재 문제집 볼게요. 문제집에 자, 149페이지 볼게요. 자, 149페이지에 항상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내 돈 투자액분에 자, 내가 번 돈이죠.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번 돈에는 장사해서 번 돈도 내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이지만 만약에 내가 대출 잔뜩 끼고 5억짜리 상가를 구입했는데 1년 동안에 상가가 2억이 올랐습니다. 7억이 됐어요. 그럼 팔더라도 2억 남아요, 안 남아요? 그건 전부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장사해서 번 돈도 내 돈이지만 자, 부동산 가치가 오른 거 있죠? 이것도 내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팔면 바로 내 수익이 될 수 있죠? 이거 다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기, 자, 1번 볼게요. 149페이지 1번. 다음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은 1억인데 부동산 가격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입금은 6천만 원, 내 돈은요 4천만 원 투자했네요. 자, 내 돈은 4천만 원을 투자했네요. 자, 그리고 차입 조건은 이자율 연 8%, 다른 거 무시해도 됩니다. 이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간의 순영업소득 있죠? 요게 가유순 전후할 때 요 순영업소득 있죠? 요게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뭐라고요?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는 세금 효과는 일단 무시한 겁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자, 이 순영업소득이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져갈 소득과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입니다. 1년간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다고요? 1년간에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죠? 이자율은 8%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1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2% 올랐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그러면 1년 동안에 800만 원을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6천만 원 빌렸는데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8%라고 했죠? 8% 맞나요? 8% 아닙니까? 이렇게 이자 빼야 되죠? 아까는 여기까지만 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맞죠? 근데 1년 동안에 1억짜리 부동산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2% 올랐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3%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13%.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두 번을 똑같이 물어봤는데 만약에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푸세요.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뭐까지 알아봤어요? 네, 이렇게 지렛대 효과 있죠? 요거 알아봤으니까 자, 지금부터 뭐 시간대가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